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 러시아가 앞으로 2년 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해 돈바스와 추가로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렘린에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재개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슬라벤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도시를 대상으로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모스크바가 대체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러시아 군인을 사살하거나 부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공세 유지 능력을 점차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오늘이라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 지역을 떠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론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맹에 큰 기대를 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후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라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평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 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한 소식통에 따르면 평화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쟁은 앞으로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완전히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영토 양보를 거부하며 그런 시나리오는 앞으로 러시아의 침략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동맹국들에게 여전히 어떻게든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서로 크게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 자체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는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즉 이란을 둘러싼 에너지 위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일시적인 것임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제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말했듯이 어쩌면 재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재를 복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제재 해제가 일시적이라 했지만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랐거나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운송하는 허가를 2027년 3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도 이 사업에 자신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는 석유 흐름을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전날 미국은 러시아 컨테이너선에 대한 제재도 해제했는데 제재가 해제된 선박 중 하나가 카바에바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바에바가 누구인지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렘린조차도 푸틴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공세가 전선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구축한 드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돌격병의 최대 90%가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과로 러시아 총참모부 장성들은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0.6%를, 그 전해에는 0.6%를 장악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하루에 겨우 15m에 불과했고 이는 100년이 넘는 현대 전쟁사에서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냥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더러운 러시아인들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말입니다. 이란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태로웠던 러시아 예산 상황이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경제적 행운 덕분에 크렘린은 계약병 모집과 병력, 군사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연간 최대 34조 루블로 평가되는 예산치 못한 석유와 가스 수입은 아마도 군사 예산으로 바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크렘린은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사회를 새로운 두분 동원령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2월에 미국 전쟁연구소 전문가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들을 강제로 전선에 징집하기 위한 정보 환경 조성의 증거로 인터넷 차단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 러시아 국방부가 200만 명의 동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도 그 증거입니다. 한국은 예비군이 주요 시설 경비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률에는 이들이 러시아 외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5년 11월부터 러시아에서는 연중 징집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12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소집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 한편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오늘이라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 지역을 자발적으로 떠나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얘기죠. 오늘 크렘린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으며 그 이유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월 3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렘린이 최후 통첩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2달 안에 돈바스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 점령되고 평화 조건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무력 시나리오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2달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립니다. 러시아인들은 2014년부터 돈바스 전체 점령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달 내 점령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은 약 20% 정도이며 바로 그곳에 이른바 요세벨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크라마토르스크, 슬라벤스크 대도시권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곳에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새 공격 교두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머리에 악취나는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4월과 5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크렘린은 러시아인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꾸며내며 다음 공세 전에 전선에서 이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100년 넘게 전선에서 진격 속도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야만적인 군대가 이른바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즉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미 2022년 7월에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후 3년, 더 지나 2025년 6월 30일에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이른바 수장인 레오니드 파세치니크가 완전 점령을 선언했습니다. 거의 1년이 더 지나 오늘 러시아인들에게 세 번째로 이제는 확실히 루안스크주 전체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마치 하르키우주의 쿠펜스크를 작년에 점령한 것과 비슷합니다. 알고 보니 점령 못했더군요.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러시아 측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한몫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방위 협정 42조 7항의 적용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이 상호방위 조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메커니즘과 자원이 동원될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유럽연합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발트해 국가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 상호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은 이란 드론이 영국 군사기지가 있는 키프로스를 직접 공격한 이후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 실제로 42조 7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또 나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가 관여하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 헌장의 이 조항은 위협을 받은 회원국에게 다른 EU 국가들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여기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방송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싶으시거나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